오늘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기상천외한 치료법에 대해 한번 소개해볼게요. 현대사회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1940년대 독일 강제수용소에서는 동성애자로 판별되면 아예 거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끔찍한 것은 거세가 무려 치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30년이 지나 1970년대가 되자 미국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성적 지향을 전환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동성애를 자극하는 이미지에 반응할 때마다 머리에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수술은 당연히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감 약화, 자기 혐오, 사회성 위축 등 온갖 문제를 야기하였죠. 이것은 사실 약과에 불과했고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더한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과거에는 정말 사람 살리려고 갖가지 방법이 총동원됐어요. 진짜 자료조사하면서도 별의별 실험이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우선 뇌를 개조했다는 정신치료법 먼저 볼게요. 과거의 정신병원은 현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하고 충격적인 행위들이 치료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정신병이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뇌 일부에 문제로 생긴 신체적인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세기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치료법인 뇌엽 전리술이 있습니다. 정신병을 마음의 병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20세기에는 이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뇌의 일부분을 절제했다는 것이죠. 뇌엽 전리술은 1889년 정신과 의사였던 고틀리프 브루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시행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엽 전리술은 20세기 초에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침팬지 실험과 사람 20명의 단체 실험인데요. 예일대학교 존 풀던이라는 박사가 이 수술을 통해 난폭한 침팬지의 폭력성이 줄어들었다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면서 뇌엽 전리술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심지어 이때 포르투갈의 한 신경외과 의사 모니스 또한 2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실험을 하게 돼요. 이 실험으로 모니스는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사실 수술 후유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폭력성이 줄어들었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보고하였죠. 정말 끔찍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침팬지와 20명의 단체 실험은 또 다른 의사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는데 조지 워싱턴 신경정신과 의사 월터 프리먼이 이러한 연구 보고를 바탕으로 정신병동의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 과정을 보자면 환자의 안구를 입구로 하여 자신이 만든 얼음 송곳을 삽입한 다음 휘저어서 전두엽을 절제하는 것이었죠. 이 끔찍한 수술은 마취를 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기절시킨 후 진행되었는데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키거나 사람을 발가벗긴 후 기절할 때까지 얼음물에 담궈버리죠. 그들은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실험에만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과정과는 달리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획기적인 수술이라는 소문이 돌아 당시 사람들에게 더욱 각광받게 됩니다. 심지어 프리먼도 모니스의 뒤를 이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높아진 명성과는 반대로 내부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존재했어요. 수술을 하는 도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만약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신변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신연령이 유아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폭력성이 증가하여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에까지 이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죠. 점점 사람들이 수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던 찰나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약물이 등장하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뇌엽 전리술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이 치료법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1967년 이 수술은 완전히 금지가 되죠. 이제 중세시대의 불임치료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는 불임치료하면 인공수정, 과배란 유도,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임치료로 고양이의 마약간식이라는 캣닙과 말린 돼지고안으로 만든 약을 복용했어요. 불임치료를 위해 사흘 동안 쫄쫄 굶은 뒤 캣닙을 끓여 마시거나 말린 돼지고안 가루를 와인잔에 타서 마시는데 이때 이 약을 먹는 사람은 적합한 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남성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불임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도 특이했는데요. 남녀 양측이 별도의 쌀겨 단지 안에 소변을 보고 그 단지를 10일 동안 방치한 결과 벌레가 나타난 쪽이 난임 대상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지에 벌레가 생기지 않을 경우엔 둘 다 난임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처방을 받았다고 하죠. 인류 역사상 엄청난 재앙하면 14세기에 인구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을 뺄 수 없는데요.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었을 만큼 최악의 범유행으로 불리웠죠. 이게 전염성도 굉장히 높고 심하면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서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어요. 당시 치료법은 나온 게 없고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갖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했어요. 그중 가장 성행하던 치료법은 바로 사열이었고요. 간단히 말해서 질병에 걸린 환자의 피를 뽑는 것인데 감염되거나 부패한 삐를 빼내서 몸을 정화시키면 증상이
건강에 호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아직 기술이 부족했던 시기라 그렇게 믿었겠지만 안 그래도 병으로 약해져 있는 환자의 피를 뽑아내어 환자를 더욱더 죽음의 길로 몰아간 꼴이었어요. 치료법과는 다른 얘기지만 흑사병 얘기가 나온 김에 당시 의사들의 기괴한 모습도 얘기해볼게요. 흑사병으로 유럽을 강타했을 때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들은 이런 기괴한 모습을 하고 다녔는데요. 보기만 해도 공포스러움을 자아내는 이 옷은 17세기 샤를 드 오름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까마귀처럼 생긴 이 가면은 사실 방독면인데요. 부리 쪽에는 말린 꽃이나 허브를 담아 감염으로부터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는 질병의 주요 감염 원인이 냄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환자들을 찔러보면서 생사를 구분했고 흑사병이 신의 형벌이라 불렸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매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세보다 이전인 고대로 가볼게요. 과거에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뜨겁게 달룬 철로 치료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고대 유럽에서는 치질을 치료할 때 달궈진 철로 지지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제시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의 서적에 기록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붉게 달군 뜨거운 철 막대를 항문에 삽입했는데 이때 가장 높은 온도의 영향으로 치질이 파괴되고 혈관이 밀봉되어 수술 후 출혈의 위험도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취가 없던 시절 치질로 아픈 상처 부위를 달궈진 철로 지지는 이 끔찍한 치료를 과연 사람들이 받으려고 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느니 치질인 채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통을 일시불로 아파버리느냐 할부로 나눠 아프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개두술이라고 불리는 두통치료입니다. 지금이야 두통이 생기면 약을 먹고 말지만 고대에는 두통치료 또한 정말 끔찍했어요. 이 개두술은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시술하는 것인데 트레패닝이라는 방법으로 두개골 뼈를 뚫거나 긁어내어 신선한 공기가 환자의 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 또한 마취 없이 시술되었다고 해요. 개두술의 흔적은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 미이라, 고대 페루인, 유럽인 등의 두개골에서도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두술로 의심되는 신석기 시대 두개골도 발견되어 꽤 오래전부터 개두술이 시행돼 왔던 것을 알 수 있죠.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페루의 경우 개두술이 무려 1000번 이상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또한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학적 도구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인 것에 비해 50%라는 꽤 높은 생존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은 치료법을 볼게요. 우선 수은이라는 물질은 뇌손상, 마비, 선망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체에 굉장히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 물질이 중금속이라 중독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수은이 한때는 보편적인 약으로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독부터 결핵, 우울증 및 편두통에 이르기까지 과거 수은은 거의 모든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채택되었죠. 욕조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뜨겁게 만든 수은탕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게 하거나 수은을 그냥 삼키도록 했는데 실제로 수은이 매독균을 죽여 효과는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수은 중독이라는 부작용인데요. 환자는 치료 도중 입안에서 1.5리터에 가까운 침을 쏟아내는데 침의 분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머리에 뜨거운 다리미를 올려놓기도 했으며 치료 기간 중에는 입안에서 쇳내가 심하게 뿜어져 나와 잇몸이 문드러지고 이와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죠. 그렇게 치료 결과 환자의 80%가 매독을 치료하려다 더 심각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은의 유해성이 점차 알려지면서 수은을 대체할 매독 치료법인 지금의 페니실린이 개발된 것입니다. 중세시대 당시 최고라 여기던 치료법, 하지만 실제 병을 치료하기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